2006년 10월 13일 전북 장수군의 깊은 산자락 아래 가을비가 흩뿌리던 그날 오후 한 노부부가 마을회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박성로 68세, 이명순 64세. 부부는 그날 오전 일찍 장수산 등산을 간다고 말했다. 목적지는 평소 자주 가던 약수터였다. 이후 그들은 사라졌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차량은 마을 입구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그날 이후로 4년이 지난 어느 겨울까지도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사건은 장수군 전체를 뒤흔든 공포로 변했다. 시신이 없었고 단서도 없었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부터였다. 이곳은 미스토리뷰 X입니다. 이야기는 지금 2006년 가을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미스토리뷰 X입니다. 당신이 지금 들으려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장소도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그저 하나의 가능성을 따라가는 어둠 속 기록일 뿐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오전 7시 20분 박성로 씨와 이명순 씨 부부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날씨는 화창했다. 하늘은 맑았고 기온은 섭씨 17도 정도였다. 오전에만 가볍게 산책하고 오후에는 읍내 장을 본다고 주변에 말했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등산을 즐겼고 장수산은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였다. 성로 씨는 퇴직한 공무원이었고 명순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결혼 42년 차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모범적인 부부라고 불렀다. 다툼도 없었고 늘 함께 다녔으며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이웃 주민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다. 그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오전 7시 45분경 부부는 마을 입구 편의점에 들러 생수 2병과 김밥 한 줄을 샀다. 편의점 주인은 그날 아침 두 사람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성로 씨는 등산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명순 씨는 자주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고 주인과 잠깐 날씨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에 다녀오려고요. 주인은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게 마을 사람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전 8시 2분 장수산 입구 등산로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포착된다. 성로 씨는 등산복 차림에 검은 모자, 아내 명순 씨는 자주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CCTV 영상은 7초 분량이었고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게 마지막 영상이다. 그 이후로 그들을 담은 어떤 영상도 어떤 사진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돌려봤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한 부부가 평범하게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일 뿐이었다. 오전 10시 30분경 산 중턱 약수터 부근에서 등산객 어씨가 비슷한 복장의 부부를 멀리서 보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50m 거리였고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다. 그는 단지 자주색 점퍼를 입은 여성과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약수터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만 말했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어씨는 그냥 지나쳤고 그 부부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은 이 목격을 참고 수준으로만 분류했다. 왜냐하면 그날 산에는 비슷한 복장의 등산객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색은 그해 가을 유행하던 색이었고
검은 모자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흔한 아이템이었다. 오후 3시경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날씨는 급격히 변했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기상청은 오후 늦게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그 시각 산에 있던 등산객 대부분은 이미 하산하고 있었다. 약수터 근처 대피소 관리인은 오후 3시 30분경 마지막 등산객 2명이 내려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박성로 부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인은 그저 두 사람이 서둘러 내려가는 뒷모습만 봤을 뿐이었다. 오후 5시 40분 부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꺼진다. 두 대의 전화는 정확히 같은 시각에 신호가 끊겼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신호는 장수산 중턱 약 해발 650m 지점에서 잡혔다. 그 시각 산 일대엔 가을비가 시작됐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그날 오후 5시 30분부터 전북 지역 전체에 강우가 시작되었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시간당 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그날 밤 장수 지역엔 천둥 번개가 치고 등산로 일부가 붕괴됐다. 소방당국은 산사태 위험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산 어딘가에 두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됐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쳤다. 다음 날 10월 14일 오전 8시 마을 주민 최모 씨가 장수산 입구 주차장에서 하얀 SUV가 이틀째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한다. 최 씨는 평소 아침 산책을 하던 중이었고 차량이 어제부터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되돌아왔다. 차에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봤다. 차 안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다. 지갑, 신분증,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그대로였다. 앞좌석엔 마트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뒷좌석엔 접힌 우산과 물티슈가 있었다. 운전석 컵홀더에는 반쯤 마신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단 차량 트렁크에는 포장되지 않은 생수 한 병과 등산화 한 짝이 따로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은 명순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크기는 230mm, 브랜드는 국내 유명 등산용품 업체였다. 신발 안쪽엔 흙과 풀잎이 묻어 있었고 뒤축 부분에 작은 찢어짐이 있었다. 최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다. 이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10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차량 주변을 꼼꼼히 조사했다.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차 안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조수석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고 뒷좌석 시트에 물기가 있었다. 트렁크에는 등산 장비와 여벌 옷가지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신발을 증거물로 회수했고 차량 전체를 감식했다. 하지만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문도 혈흔도 이상한 물질도 없었다. 단지 평범한 부부가 등산을 가기 위해 주차해둔 차량일 뿐이었다. 경찰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그날 오후 3시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신고자는 부부의 장남 박재훈 씨였다. 그는 전날 밤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평소 부모님은 저녁 8시면 반드시 집에 돌아왔고 외박을 한 적도 없었다. 더욱이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재훈 씨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 일찍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대로였다. 신발도 그대로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다. 재훈 씨는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산으로 향했지만 폭우로 인해 등산로가 막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받고 즉시 수색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장수경찰서와 소방, 군 헬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된다. 10월 15일 실종 2일차 아침 일찍부터 수색이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관 30여 명, 마을 주민 50여 명, 그리고 수색견 2마리가 동원됐다. 수색은 등산로 입구부터 시작해 약수터, 정상, 그리고 주변 계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폭우로 인해 흔적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등산로는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나뭇가지와 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수색견 2마리가 약수터에서 산 중턱 방향으로 냄새를 따라가다 갑자기 멈췄다. 그 지점엔 오래된 절벽길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다. 수색견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낑낑거리며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훈련사가 계속 유도했지만 개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다는 듯이. 소방구조대는 로프를 내려보냈다. 구조대원 2명이 절벽 아래로 하강했고 약 30분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낭떠러지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고 물살이 빠르게 흘렀다. 바닥에는 큰 바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나뭇가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물속까지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며 흔적이 묻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방관 한 명은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 여기서 떨어졌다면 시신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살이 너무 빠르고 계곡이 깊어서 어디로 떠내려갔을지 알 수 없습니다. 수색은 해질녘까지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17일 실종 4일차 경찰은 실종 사건을 등산 중 실족사로 결론 내리고 수색 범위를 축소한다. 수색 인원도 줄었고 헬기 지원도 중단됐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은 낮다고 통보했다. 실족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고 그 사이 기온도 많이 떨어졌다. 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고 산속에서 버티기엔 너무 추웠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둘의 아들 박재훈 씨는 기자회견에서 부모님은 그 길을 수십 번도 넘게 다니셨다. 실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지역 언론을 타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의문 실종으로 격상됐다. 재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등산 경력이 30년입니다. 그 길은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절대 실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조심성이 많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 선 어머니의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댓글에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10월 20일 경찰은 등산로 입구 매점에 CCTV를 추가 확인하다 이상한 영상을 발견한다. 실종 당일 오전 8시 23분 검은 우비를 입은 한 남성이 부부의 뒤를 따라 등산로로 진입한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영상은 7초 분량뿐이었다. 남성은 부부와 약 50m 정도 간격을 두고 걸었고 손에는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배낭의 크기는 일반 등산용보다 컸고 묘하게 무거워 보였다. 남성의 걸음걸이는 느렸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남성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우연히 같은 시간대 등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그 남성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마을과 숙박업소를 전부 조사했지만 그날 검은 우비를 입은 남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펜션 주인들도 모텔 직원들도 식당 주인들도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0월 25일 경찰은 그 남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고 신문에도 실렸다. 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그 남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영상 분석 전문가는 남성의 키가 약 175cm 정도이고 체격은 보통이며 걸음걸이로 봐선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단지 검은 우비를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뒷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11월 2일, 실종 21차.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기록상 장수경찰서 사건 번호 6-1-213. 결론은 미기가자 실종, 생삼 이상. 경찰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수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산에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인력도 부족했고 예산도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가족들은 절망했다. 재훈 씨는 매일 산을 올랐고 동생과 친척들도 함께 수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들도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재훈 씨는 산을 내려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 이상해진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2007년 4월, 박성로 씨 명의로 누군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장소는 전주, 그리고 사용 내역은 약품 배송업체. 결제 금액은 14만 7천 원. 카드사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때 재훈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카드는 실종 당일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다. 지갑은 경찰이 압수해 증거물로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카드가 사용된 것일까? 재훈 씨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카드 도용 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같은 카드로 총 3차례 결제가 이루어졌다. 4월 12일, 4월 18일, 4월 27일. 결제 장소는 모두 전주 시내였고 품목은 의료용품, 약품, 소독제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용 메스, 봉합사, 마취제, 항생제 등이었다.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들이었다. 경찰은 결제 내역을 추적했고 IP 주소를 확인했다. IP 추적 결과는 폐업한 한 병원으로 나왔다. 이 병원은 2003년에 이미 운영을 중단한 성진의료재단 장기이식센터였다. 주소는 장수군 외곽 장수산 북쪽 끝자락이었다. 병원은 실종 현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미 병원은 허물어진 상태였다. 건물은 3층 규모였고 외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입구 유리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하에는 의료기기와 수술용 침대가 방치되어 있었고 벽면엔 낡은 환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카드 결제에 사용된 단말기는 병원 1층에서 발견됐다. 단말기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전원이 연결된 상태였다. 누군가 전력을 임시로 공급해 POS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였다. 전선은 건물 밖 전봇대에서 불법으로 끌어온 흔적이 있었다. 전기 도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 카드 도용이라 판단했다. 실종자의 카드를 훔친 누군가가 폐병원을 아지트 삼아 불법 거래를 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결제 명세서의 서명란에는 박성로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서명은 박성로 씨 본인의 필체와 92% 일치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완벽하게 따라 쓴 것일까? 재훈 씨는 경찰서에서 서명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건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다. 필체,
글자 모양, 심지어 점을 찍는 위치까지 똑같았다. 재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만지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버지가 직접 쓴 거라는 말인가요? 그럼 아버지는 살아계신 건가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다. 2007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한 순찰 차량이 장수군 외곽도로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전 폐쇄된 장기이식 전문병원 성진의료재단이 있던 자리였다. 도로 맞은편엔 낡은 표지판이 여전히 서 있었다. 성진의료재단 장기이식센터, 생명은 나눔입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글자는 희미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찰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것은 흙먼지에 덮인 등산화 한 짝이었다. 신발 안에는 갈색 흙이 뭉쳐 있었고 안쪽엔 물기 어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순찰 중이던 형사 이준호는 차를 세우고 신발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그 부부의 것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발은 2006년 실종 당시 명순 씨가 신고했던 브랜드와 동일했고 사이즈도 일치했다. DNA 검사를 위해 의뢰된 결과는 2주 후 나왔다. 결과는 부분 일치. 부부의 자녀와 일치율은 93%. 당시 기술로는 유력하지만 완벽히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확신했다. 그건 어머니의 신발이 맞다고. 신발 안쪽에 있던 작은 스티커, 명순 씨가 신발을 구분하기 위해 붙여놓은 빨간 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장수산 노부부 6개월 만에 단서 발견. 폐병원과 실종 사건의 연관성 제기.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했다.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단서는 있으나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신발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가족들은 매일 병원 근처로 향했다. 이명순 씨의 여동생 김순애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거라고. 근데 여긴 너무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녀는 병원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건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까마귀들이 지붕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니, 여기 있는 거야. 대답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시기 병원 인근에서 이상한 전력 사용 흔적이 계속 보고됐다. 폐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임시로 연결되어 있었고 전기 사용량이 미세하게 변화했다. 경찰은 도굴꾼 혹은 불법 폐자 제업자의 짓이라며 무시했지만 지역 주민 몇 명은 달랐다. 그들은 밤마다 산 쪽에서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한 주민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밤 11시쯤 되면 저 병원 지하에서 불빛이 보여요. 파란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절대 안 가요. 다른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도 불빛이 보였고 때로는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도 보였다고.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면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주민들의 착각이거나 들개나 고양이 때문일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았다. 2007년 5월 1일 새벽 2시 40분 지방신문 기자 김도윤 씨가 사건 취재를 위해 병원 주변을 돌던 중 그는 병원 지하로 이어지는 통풍구 간처에서 묘한 냄새를 느꼈다고 기록했다.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철과 피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났고 뭔가 화학약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플래시를 비추며 좁은 통풍구를 찍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 급히 버린 듯한 의료장갑 다발이 있었다. 장갑은 흰색이었고 일부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피처럼 보였다. 김 기자는 즉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미 누군가 장갑들을 치워간 뒤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통풍구는 텅 비어 있었고 냄새도 사라져 있었다. 김 기자는 자신의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여기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계속 병원 주변을 취재했다. 밤마다 차를 세워두고 망원경으로 병원을 관찰했다. 그리고 5월 7일 밤 그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밤 11시 30분경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병원 뒤쪽으로 들어갔다. 차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김 기자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려 했지만 차는 이미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는 약 30분간 기다렸고 차는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가 빨랐다. 마치 누군가 쫓기는 것처럼. 김 기자는 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그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사건이 점점 잊혀질 즈음 전북경찰청 강력계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속 목소리는 남성이었고 떨리고 있었다. 장수산 병원 지하에 사람 있어요. 2명이요. 오래됐어요. 경찰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번호는 발신 제한이었다.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겨울비가 내리던 12월 22일 오후 수사관 3명이 병원 내부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은 녹슬어 있었고 공기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엔 이식센터 2호실이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낡은 수술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천장에는 아직도 형광등이 달려 있었고 그 아래 서류 더미 속에서 형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건 2006년 10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술 기록지였다. 작성자는 박이철, 당시 병원 원장이었다. 그는 2003년 이후 잠적한 상태였다.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식 대상 부부 O형 AB형 이식일 2006년 10월 13일 상태 성공적. 그들은 서류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적으로 문서의 종이와 잉크 성분은 2000년대 중반 시기와 일치했다. 하지만 박이철이라는 이름 아래에 찍힌 서명은 가짜였다. 필적 감정 결과 작성자는 다른 사람.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기록지 옆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고 잉크가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완료. 폐기 불가. 보관 중. 그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다. 2006년 10월 14일 오전 3시. 수사관은 지하 냉장실로 이동했다. 복도는 좁았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곳은 이미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였지만 냉장실 문 하나만은 잠겨 있었다. 쇠문에는 체인과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수사관들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다. 쇠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엔 2구의 시신이 있었다. 각각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고 상태는 비교적 보존되어 있었다. 지문과 치아 감식 결과 시신은 2006년 실종된 박성로, 이명순 부부였다.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로부터 약 12시간에서 24시간 내외로 추정됐다. 사인은 장기 적출로 인한 과다출혈.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것은 따로였다. 그들의 심장과 간, 그리고 한쪽 신장은 제거되어 있었지만 신체 일부에 새 수술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실종 이후 수개월에 걸쳐 무언가를 다시 이식해 넣은 듯한 흔적이었다. 수술 자국은 깨끗했고 봉합 상태도 전문적이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의 복부와 흉부에는 최소 3차례 이상의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사망 직후, 두 번째는 약 1달 후, 세 번째는 석 달 후로 추정됐다. 왜 죽은 사람에게 수술을 한 것일까? 무엇을 넣은 것일까?
국과수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 기록과 주민 증언을 모두 수거했다. 그러나 원장 박이철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다. 병원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해외로 떠났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수술실에서 발견된 명단에는 총 12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중 연락이 닿은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 병원은 200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한 명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마지막 한 명은 행방불명 상태였다. 사건은 2010년 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동기도 불분명했다. 경찰은 장기 밀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2011년 기자 김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그곳을 촬영했다. 영상 속에는 여전히 녹슨 침대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수술복이 있었다. 그런데 카메라가 병원 지하 복도를 비출 때 뒤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기자는 즉시 뛰쳐나왔다. 촬영본을 검토하던 그는 한 프레임에서 멈췄다. 지하 2층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키는 평균 정도였고 어깨는 넓었으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는 분명 사람이었다. 그 영상은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국 측에서 너무 위험하다며 편집을 요구했고 김 기자는 결국 그 부분을 삭제했다. 하지만 원본은 그의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 그는 몇 달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 나 있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었지만 그의 동료 기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도윤 기자는 평소 운전을 조심하는 사람이었고 차량 관리도 철저히 했다. 블랙박스가 고장 난 것도 이상했다. 사고 직전 그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병원에서 이상한 걸 봤어.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친구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김 기자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은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졌고 김 기자는 즉사했다. 그의 컴퓨터는 사고 후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부지는 2013년 철거되었다. 철거 전 불법 의료시술 흔적과 인간 조직 샘플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모든 자료는 보관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폐기되었다. 철거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지하실을 뜯어낼 때 냉동 보관함에서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장기 같은 것도 있었고 피가 묻은 도구들도 있었고 근데 위에서 그냥 다 버리라고 했어요. 증거로 남기지 말라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장수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는 작은 돌비 하나가 남아있다. 잊히지 않은 이름들. 박성로, 이명순. 2006년 10월 13일.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산 아래에서 희미한 의료기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삐하는 심전도 소리 같기도 하고 씩씩하는 호흡기 소리 같기도 하다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는 겨울밤에 더 또렷하게 들려요. 바람이 없는 날이면 산 전체가 조용해지는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대요. 2015년 한 등산객이 장수산 중턱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 밑에 묻혀있던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성로. 2006년 10월. 수첩 안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명순이가 계속 아프다고 한다. 누군가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만약 이 수첩을 발견한다면
제발 우리 아들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6년 10월 13일 오후 6시 20분. 이 수첩은 경찰에 제출되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박성로 씨의 글씨와 일치하지 않았다.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었다. 재훈 씨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쓴 거 맞아요. 이 글씨 저 알아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 유족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조작품이라고 결론지었다. 2018년 전북 지역 한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과거 성진의료재단에서 일했던 간호사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2006년 가을 병원에 2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노부부였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이 있었고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지하로 옮겨졌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너무 무서워서 얼마 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이틀 뒤 삭제되었고 작성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제보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4년의 공백,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흔적들.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가짜였을까? 사실만 보면 그들은 2006년 10월 13일 산에 올랐고 그날 밤 사망했다. 그러나 정황을 모아보면 누군가는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신체를 다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이 장기 밀매였는지 혹은 비밀스러운 의료 실험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납치되었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CCTV에 찍힌 검은 우비의 남성이다. 그는 누구였을까? 단순한 등산객이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일의 공범이었을까? 경찰은 그를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 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는 당시 장수산에서 등산 가이드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그날 오전 저도 그 남성을 봤습니다. 그는 등산객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했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증언은 기록되었지만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의 이름이 아직도 어디선가 온라인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한 의료정보 분석가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다. 박성로와 이명순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장기 기증자 명단에 남아 있었다. 등록일은 2006년 10월 14일, 실종 다음 날이었다. 그들의 장기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받았을까? 그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분석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명단은 지금도 삭제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오류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서명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병원은 사라졌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그날의 CCTV, 끊긴 전화, 미확인 서명,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이름들. 사건의 모든 흔적은 지워졌지만 그 산 아래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 지금도 장수산에 가면 가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고 한다. 혹시 여기 병원 자리였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다. 2023년 장수군청은 그 자리에 작은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입구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여기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라진 이들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표지석 앞에는 늘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다. 이름표는 없다. 단지 하얀 국화 몇 송이뿐이다. 박재훈 씨는 지금도 매년 10월 13일이 되면 그곳을 찾는다. 그는 돌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다. 그 사진은 실종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다. 그날도 날씨가 좋았고 부모님은 행복해 보였다. 재훈 씨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는 붉어진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돌아선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누군가 그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재훈 씨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는다. 오전 7시 20분. 부모님이 집을 나선 시각. 그는 부모님이 걸었을 길을 천천히 걷는다. 등산로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그리고 절벽 앞에서 멈춘다. 그는 그곳에 서서 산을 바라본다. 부모님은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그는 답을 알 수 없다. 단지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선다. 올해도 답은 없다. 하지만 그는 내년에도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2024년 봄 장수군청에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한 등산객이 산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의료 가방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가방 안에는 주사기, 약병, 그리고 수술 도구가 들어 있었다. 모두 녹슬고 낡았지만 한때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가방의 주인은 찾을 수 없었다. 가방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고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가방 안쪽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종이는 거의 다 썩어 있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2006년 10월.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박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경찰은 이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산에는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부부의 목소리라고 말한다. 도와달라는 외침이라고. 어떤 이들은 그저 바람소리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밤에 혼자 그 산에 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들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답해져야 한다는 것을. 장수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잊어간다. 하지만 산은 기억한다. 그날의 비, 그날의 바람, 그날의 비명을. 산은 모든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산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침묵으로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다시 그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용기 있는 누군가가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박성노와 이명순이 진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지, 왜 그들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몸에 무엇이 행해졌는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스테리로, 의문으로, 그리고 공포로. 혹시 당신이 장수산을 지나가게 된다면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 소리 사이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환청인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의 목소리인지는 당신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산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완결될 것이라는 것. 2025년 현재 사건 파일은 여전히 미제 사건함에 보관되어 있다. 두꺼운 서류 뭉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답없는 질문들. 담당 형사는 은퇴했고 새로운 형사가 그 자리를 맡았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건을 다시 열려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됐고 증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파헤치면 무언가 더 큰 것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모두 침묵한다. 파일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깨어 있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누군가 자신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그날까지 진실은 어둠 속에서 속삭인다. 나를 찾아달라고, 나를 밝혀달라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달라고.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는다. 밤마다 매일 끊임없이.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될지도 모른다. 진실을 밝힐 그 사람, 어둠을 걷어낼 그 용기, 침묵을 깨뜨릴 그 목소리. 혹시 알겠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어쩌면 누군가 당신을 선택한 것인지도. 진실을 찾아줄 사람으로. 장수산의 바람은 오늘도 분다. 나뭇잎을 흔들고 풀을 흔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흔든다. 그 바람 속에는 많은 것들이 실려 있다. 꽃향기, 흙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도와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곳은 미스토리뷰 X였습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